세계는 도시화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요, 전 세계 인구의 이미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이런 도시화율이 무려 90%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시부터 이해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주말이 되면 저 교외 지역으로 나아가서 넓은 들판이나 바닷가 또는 강가를 보고 싶어서 자꾸 교회로 가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도시로 몰려드는 걸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시에 모여서 살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메트로폴리스라는 책에서는 지금까지 도시로 몰려왔던 많은 요인들을 설명해 줍니다. 오늘 하루 세계의 도시 인구는 또 20여만 명이 늘었다. 내일도 그럴 것이고 모레도 글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2050년 인류의 3분의 2가 도시에 살고 있을 것이다. 오늘날 세계 경제는 몇몇 도시와 도시권에 치우쳐 있다. 2025년이면 총 6억 명의 인구를 지닌 440개의 도시들이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절반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거주지의 문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늘상 바로 생존과 관련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이 생존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은 다시 요즘 말로 한원하면 먹고 사는 문제,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문제라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그림은요, 어떤 그림 같아 보이세요? 이탈리아 북부의 한 댐에는요, 90도에 가까운 절벽에 매달려 있는 야생동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야생동물들이 그 댐에 매달려 있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소금 성분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저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염분을 얻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사시대에 우리가 거주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다름 아닌 소금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포유류들은요, 자연적으로 염분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부에서부터 일정 수준 염분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요. 원시 시대에 농사를 짓기 전에는요, 우리 인류들은 주로 사냥을 통해서 먹을 것을 조달했기 때문에 초식 동물이나 다른 육식 동물들이 이미 섭취한 소금 성분이 고기를 통해서 섭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소금이 중요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전혀 달라졌죠. 농사를 지으니까요, 이제 육식에 대한 의존도가 현격히 낮아졌고요. 따라서 소금의 성분을 별도로 섭취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인류가 최초로 정착지를 결정했던 공간은 대부분 인근에서 소금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금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은 바닷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에 가보면요, 금광이라든가 석탄 광산 못지않은 거대 규모의 소금 광산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나라 바로 위에 있는 몽골이라는 나라 있죠. 소금 광산 같은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바다였던 곳이 내륙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소금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내륙에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소금을 직접적으로 얻기 어려운 지역들은요, 교육을 통해서 정례적으로 소금을 사오거나 소금에 대해서 매매를 해야 됐었는데요. 그러한 인류의 흔적들이 지금도 고스란히 지명에 남아 있습니다. 독일 지명을 보면 할이나 할레로 들어오는 지명들이 많은데요. 이 할과 할레라는 명칭이 바로 소금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드로이트 위치라든가 넨트 위치라든가 이렇게 위치라는 단어로 끝나는 지명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소금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위치입니다. 과거의 도시들 같은 경우는 소금을 매매하는 도시로 형성되어 있는 곳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밖에 소금에 대한 흔적들은 여전히 우리 여러 언어 속에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 봉급을 의미하는 셀러리라는 단어도요, 사실 솔트, 소금의 어원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로마 시대에 군인들의 월급을 소금으로 제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샐러드라는 단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 샐러드의 샐러드도 역시 솔트, 소금의 어원을 기인합니다. 예전에는 야채에 드레싱을 입히는 게 거의 소금 말고는 없었거든요. 그게 단순히 맛을 위해서 소금을 곁들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소금을 곁들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거지를 어디로 결정하느냐는 선사시대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부 생존과 관련된 문제,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선사시대부터 생존을 위해서 거주지를 결정해 왔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생존과 관련된 거주지 중에 하나인 4대 문명지. 당시 4대 문명지 중에 하나였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하필 왜 이렇게 고대 문명이 형성됐는지 그걸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고대 유적지를 보면 굉장히 삭막하고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건축물들을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이런 건축물들을 보고 그 당시의 상황을 유추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기후 환경이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원전 9,000년부터 기원전 6,000년 전까지는요. 드라이 아이스 소빙기가 끝나는 시기로서요. 고온 다습한 기후가 본격화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수량이 많아지니까 굳이 다양한 지역에서 살 수 있는데 한 지역에서 모여 살 필요가 없었었죠. 그런데 기원전 5,000년 전부터 상황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기온이 슬슬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강수량도 슬슬 줄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았던 많은 인류들이 물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공간에 점점 몰려들기 시작했고요. 결국 가장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강유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4대 문명지가 강 주변 인근에서 발원할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기후환경 변화였던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남부는 토양과 기후가 그리 좋지 않다. 강수량은 적다. 땅은 메마르고 평평하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물을 이용해야만 그 불모지에 잠재력이 꼽힐 수 있었다. 사람들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서 물을 끌어오려고 관계 사업에 서로 힘을 보탰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황무지에서 대량의 잉여 곡물 생산이 가능해졌다. 대표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한때 강성했던 도시 중에 하나가 바빌론이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바빌론은요, 세계 몇 대 불가사의 안에 들어가는 공중정원이라는 걸 그 기원전에 만든 것으로 유명한데요. 아니, 그 커다란 건축물을 짓기도 어려웠는데 그 건축물 옥상에 또는 층층에 이렇게 자연적으로 공중 정원이 형성될 수 있는 이 조형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관계 시설을 구축했어야 됐는데요. 즉 이제 원거리에서 강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에다가 물을 기르고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관계 수로를 놔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것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조직이나 아니면 도시의 여러 행정 기능들을 수반할 수 있는 관리 체제가 도입되게 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강은 범람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강이 범람하는 것을 막고 관리하기 위해서도 또 나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게 되겠죠. 따라서 대규모 인구가 유입되는 것은 강 주변에 먼저 자리매김한 사람들에게도 굳이 낯선 일 또는 우리가 반대할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4대 문명, 특히 메소포타미아 지역 인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초창기에 몰려 살게 됐던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언급드리는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할 것인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벨라, 바리오, 타운십, 깐풍, 깜파멘토, 이런 단어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빈민촌을 의미합니다. 이거를 학술적으로는 자가건축 중심의 비계획적 도시 구간, 이렇게 부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현재 이 빈민촌의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냐 하면요, 전 세계 인구 10억 명 빈민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 4명 중 1명이 빈민촌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류의 가장 보편타당한 거주 형태 중 하나가 빈민촌이 되어버린 것이죠. 해외 빈민촌을 가본 경험들이 많은데요. 제가 잊지 못했던 곳 중에 하나가 베네수엘라 한복판, 우리로 따지면 서울인 것이죠. 카라카스라는 수도 한복판에 있는 다비드 타워라고 불리우는 초고층 빌딩입니다. 45층 정도 돼 보였는데요.
이 빌딩은 완공되기 직전에 그 빌딩의 소유주였던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됐고요. 공사가 중단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서부터 많은 빈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요. 저 45층 무허가 건물에 몰려서 살고 있는 가구가 무려 5천 가구 이상이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브라질의 파벨라라는 빈민촌이 있습니다. 그 빈민촌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 어리숙할 때인데요. 파벨라 인근의 전반적인 전경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구 지역에 있는 대형마트에 있던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부랴부랴 뛰어나오더니 저를 딱 붙잡고요. 당장 거기서 나오라고 손짓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어르신 하면서 여쭤봤더니 저 파벨라 안에 있는 갱이 방금 자기한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동네 입구에 이상한 동양인 남자가 와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저 사람 누군지 아냐?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저한테 큰일 날지 모르니 빨리 나오라는 손짓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극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게 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오래 살던 어떤 농촌 지역이나 아니면 어촌 지역을 벗어나서 여기에 이주해 온 분들이실 텐데 그럼 이분들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일까요? 이 책에서는 이분들의 선택이 결코 잘못된 것 같지 않다라는 통계적 근거들을 책 여기저기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중남미 국가의 빈민촌인 파벨라. 그 파벨라의 1세대 주민들은요, 글을 읽지 못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하지만 3세대에 걸치는 경우, 즉 손주 때, 손자, 손녀 때로 내려가면 드디어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비율이 94% 가까이 올라갑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는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영아 사망률이 3분의 1 이하로 낮아집니다. 인도의 농촌 소녀들 중에서는 학교에 가는 비율이 불과 16%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이데라바드에 거주하는 동일 조건의 소녀들의 경우에는요, 즉 도시 빈민촌에 살고 있는 소녀들의 경우에는 무려 48%가 학교에 진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상하이 지역의 같은 경우 평균 수명이 83세 정도 되는데요. 중국의 가장 낙후한 지역인 서부 지역 같은 경우보다 오히려 평균 수명이 10세 이상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런 통계들을 보면요, 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오랫동안 살던 곳을 등지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도시로 다시 밀려 들어와서 빈민촌을 형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지를 많은 것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여러 도시들 중에서 가장 주목한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시카고입니다. 역사상 가장 빨리 인구가 증가한 도시가 시카고였는데요. 복잡하게 얽힌 전신선과 사방으로 뻗은 철도, 대형 곡물 창고와 목재 하치장, 시끄러운 가축 사육장과 제철소, 그리고 공장 굴뚝으로 이루어진 시카고의 풍경은 19세기 산업주의의 명백한 증거였다. 시카고는 처음 이렇게 많은 외부의 이주민으로부터 그리고 빈민층으로부터 형성됐던 도시입니다. 독일인 이주자들, 특히 1848년 혁명에 참여했다가 시카고로 건너온 사람들은 1852년에 처음으로 시카고에서 투룸페라인 회관을 지었다. 투룸페라인의 각 지부는 도심의 빈민가에 거주하는 이주자들이 체력을 단련하고 책을 읽고 토론하고 친목을 다지고 음식과 노래, 연극과 음주를 통해 민족적 뿌리를 되새기기 위한 장소가 되었다. 이렇게 빈민층으로부터 형성됐던 이 시카고는 지금은 전 세계의 금융 허브 도시가 됐고요. 그것 때문에 시카고의 교외 지역이었던 배드타운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마천루가 자리매김하고 있는 도시로 탈바꿈됐습니다. 어찌 보면 어떤 공간에서 주류가 아니었고 소외받는 계층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공간을 등지고 새로운 공간에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런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정말 놀라운 전 세계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진다는 모습을 바로 이 책의 시카고를 통해서 저는 생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 도시에 대한 구절에 주목했고요. 그리고 그 고향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고 우려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바로 도시가 발달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애향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걸 실증적으로 보여준 증거도 있는데요. 바로 시애틀의 변천사입니다. 시애틀은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산림 벌목업과 광업이 주력 산업이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군수산업의 메카 도시가 됐었고요. 보잉사의 항공 제조 정비업이 시애틀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태평양 해군 기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시애틀이었죠. 그렇게 군사도시 형태 비슷하게 바뀌었던 것이 시애틀인데요. 자, 그런데 최근 시애틀 우리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시애틀은 글로벌 IT 혁신 기업의 허브 도시가 됐습니다. MS의 본사가 시애틀에 있고요. 아마존의 본사도 시애틀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베이, 페이스북의 여러 지사들이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그럼 시애틀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IT 최첨단 허브 도시로 탈바꿈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두 청년들 때문입니다. 바로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인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한 두 청년의 고향이 시애틀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청년들은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처음 설립한 곳은 뉴멕시코 지역에 있는 앨버커키라는 동네입니다. 이 앨버커키에서 처음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두 청년은 불과 몇 년 안 돼서 사업이 크게 번창했습니다. 갑자기 몇백 명에 달하는 종업원을 둬야 될 회사로 커지게 되니까 새로운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 두 청년은 우리가 어차피 백년지 대계를 설정을 해야 된다면 어렸을 적 뛰놀았던 그 고향으로 가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두 청년은요, 앨버커키에서 무려 2200km가 떨어져 있는 시애틀로 회사 본사를 이전하는데요. 사실 산업적인 관점에서는 그 당시 시애틀로 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당시 시애틀을 절망의 도시라고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중고 가전제품을 가장 손쉽게 살 수 있는 동네가 시애틀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지자체 최초로 파산한 디트로이트 다음으로 두 번째로 파산할 도시는 아마 시애틀일 것이다 라고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시애틀은 점점 미래지향적으로 승승장구하는 도시가 결코 아니었고요. 단지 이 두 청년이 이렇게 몰락해 가고 있는 도시를 선택했던 이유는 두 사람의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전 세계 최고의 R&D 인력만 내부에 2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최고의 IT 전문 회사로 거듭납니다. 시애틀을 거점으로요. 그리고 났더니 다시 십수년 지난 뒤에 뉴요커 한 명이 나도 이제 직장 생활을 접고 새로운 IT 창업을 해봐야겠다. 어디 가면 IT 인력을 많이 구할 수 있을까? 아, 그런데 시애틀이 이제 IT 인력이 제일 많은 곳이구나. 바로 이런 생각을 갖고 뉴욕에서 시애틀로 찾아간 사람이 하나 있죠. 바로 아마존의 설립자인 베조스입니다. 다시 십수년이 지나서 보스턴 지역에서 SNS 사이트를 바탕으로 또다시 창업을 꿈꿨던 한 청년이 이제 IT 인력을 잘 수급받을 수 있는 동네로 찾아가야겠다 해서 바로 페이스북이 또 시애틀로 찾아오게 된 것이죠. 자, 아마존을 불러들이는 힘, 페이스북을 불러들였던 힘, 이 모든 힘의 원천은 결국 저 두 청년의 애향심이었던 것입니다.